3일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12년 되는 날이고요. 대통령 사진 한번 잠깐만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1946년생입니다. 올해 살아계셨으면 70대 중반. 대한민국 역사에 여러 의미를 갖는 대통령이죠. 고졸 대통령. 실제로 고졸 대통령은 처음 아닌가?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도 고졸이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대학을 나온 걸로. 대통령은 자기 스펙을 위해서 따로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노 대통령은. 부산상고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웠던 학교를 나와서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고졸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또 최초의 대통령. 노 대통령의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분이시잖아요. 당선이 불가능하던 거 알면서도 부산에 내려가서 계속 출마하면서 떨어지더라도 자기 지역감정 타파라고 하는 그 가치를 외쳤던 분. 그렇기 때문에라도 지역감정의 피해자인 광주 출신으로서도 노 대통령은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요. 노 대통령이 광주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1등 났던 것이 나중에는 경선이 끝났을 때 민주당 후보가 됐다는 것처럼, 그래서 지역감정 자극하는 건 최소한 저희 방송에서는 엄청나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런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의 업적이 되게 많으신 분입니다. 비운의 대통령, 노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노 대통령 돌아가신 것을 홍준표가 한 말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뇌물 받고 돌아가셨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일단 좀 길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박연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연차가 먼저 등장하면 안 되죠. 표적 수사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을 파다가 박연차를 발견한 거에 가깝습니다. 노 대통령을 어떻게든지 엮어가지고 이명박 입장에서는 노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 임기 내내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것을 이미 직감하게 돼요. 이지원 시스템 봉화말로 갖고 간 거 다시 보내라,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박연차라는 사람을 이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찾아내게 돼요. 그거를 나중에 박연차 게이트로 화시키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농협과 세종증권 관련 주식 조작과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치인들한테 뇌물 수수를 한 것이 밝혀지면서 수사가 돼서 파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다고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노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 박연차를 끌어온 거죠. 그게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표적 수사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의 썸네일을 조국과 노무현, 박연차와 최성애 이렇게 걸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치기 위해서 박연차를 가져오는 수법이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밀접하다고 느껴지는 박연차라고 하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돈을 줬다라고 하는 진술 하나를 이제 지지고 볶으면서 그걸 갖고 국세청이 동원돼요. 한상률이라고 하는 국세청장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한상률이 국세청에서 박연차 관련한 태광실업의 세무조사를 하는 거를 진두지휘해버려요. 불법입니다. 국세청장이 개입해가지고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게 만들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쪽으로 세무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이걸 간단히 화시키면 노무현 대통령을 엮기 위해서 박연차라는 사람을 찾아냈고, 그 박연차가 태광실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세무조사하면 주가 조작이네 뭐네 다 엮일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구조가 그렇다고. 그리고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 노무현 대통령만 한 게 아니라 여야 모두 로비를 했던 경우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그 표적해서 세무조사를 했던 이유가 이 박연차 회장은 원래
처음에 그 매체에 등장하기로는 탤런트와 그 연예인들 마약 매춘 때문에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일으킨 게 이제 태광 시럽을 베트남 공장에 세우면서인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대박이 나는 건데 이 태광 시럽이 뭘 만드는지 아세요? 제가 이번에 이거를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태광 시럽이 전 세계 나이키 운동화 중에 12%를 태광 시럽에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사망했지만 2021년까지의 계획에는 베트남 공장이 올해에 마무리가 된다면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 세계 나이키의 한 15%를 이 태광 시럽에서 만든다. 이 정도였기 때문에 내가 이 세무조사에서 너 사업을 지킬래 아니면은 불래 이렇게 갔기 때문에 박연차가 맞아요. 약해져 버린 그런 거죠. 식으로 이제 이 프레임을 만들어서 네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돈 줬다고 하면 끝나는 게임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의 프레임은 이런 거예요. 되게 미묘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걸 설명해 볼게요. 박연차가 권양숙 여사한테 돈을 줬는데 권양숙 여사가 돈을 달라고 했다. 그러면 뭔가 대통령의 부인인 사람이 돈을 달라고 했다면 강요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고 박연차라고 하는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한테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정관계 로비를 했다고 나오는데요. 이건 거짓말인 프레임이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사실상 오랜 지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남아있던 후원자,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투명해지긴 했는데 후원자 개념으로 정치인들 있잖아. 노무현 대통령 부산에 내려가면 변호사도 안 하는데 선거 출마 계속 해야 되잖아요. 무슨 돈으로 합니까? 나라도 그럴 것 같거든요. 내가 기업인이고 돈이 많아. 법도 안 만들어진 상황이야. 근데 이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계속 떨어져. 정치자금 지원할 수 있죠. 우리 상식으로는 지금은 그 위법이지만요. 그땐 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막역한 사이가 돼요. 다만 노무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 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사람한테 특혜를 주면 안 되는 거죠. 특혜를 주면 이게 뇌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후원을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이예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한테 딸 유학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을 빌려요. 근데 검찰이 수사를 왜곡할 때는 어떻게 왜곡을 할 수 있냐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 달라고 한 건 맞죠. 빌렸든 뇌물을 줬든 달라고 한 건 맞는데 검찰은 그런 식으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 마치 권력자가 강요하듯이 돈을 뺏어간 것처럼 갈취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틀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주 유사한 구조가 정경심 교수 재판 조국 장관 사건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아니요. 그 전에 한 사건이 더 있어요. 한명숙 총리님 1억 원 수표가 이거예요. 한명숙 총리님이 1억 원 수표를 사용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한명숙 총리님 동생이 전세 자금을 쓰기 위해서 1억 원을 빌리면서 1억 원짜리 수표를 주니까 나 1억 원 필요 없는데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하고 5천만 원을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마치 한명숙 총리님이 뇌물을 달라고 요구해서 1억 원짜리 수표를 받았다라고 프레임을 틀어버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다라고 주장하는 변호사가 있어요. 제가 오늘 또 크게 꾸짖었죠.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말라. 살기 힘들다 정말.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걸었던 거는 박연차의 진술을 토대로 해갖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럼 대가성이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연차가 시가에 비해 매우 저가의 사업 양수를 냈다는 요걸 하나 만들어요. 이거 이제 대통령이 압력을 집어넣어가지고 요거를 박연차가 특혜를 본 거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드러났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 뇌물죄라는 개념을 등장시켜요. 언젠가 이거는 뇌물의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또 어떤 특혜도 안 줬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가성을 받고 뇌물을 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죠. 검찰의 역대급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포괄적 뇌물죄. 언젠가는 뇌물 성격이 될 수 있다. 지금의 표창장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따지면 윤석열이 운전기사랑 그 순대국밥 먹은 것도 내가 퇴임한 이후에 저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국밥을 뇌물로 줬다 이런 논리도 가능해 버려요. 굉장히 네. 웃기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연차의 이야기를 듣고 박연차의 말이 스모킹건이 돼서 막 저격하는 거하고, 근데 박연차는 지금 검찰한테 사업을 망하게 하느냐 마느냐의 위치에 있잖아요. 최성희는 어떻습니까? 검찰한테 잘못 보이거나 그러면 지들 대화에도 나오잖아. 지금 조국 편 들었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편을 들고 있거나 최성애가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약점 때문에 검찰한테 편을 들고 최성애를 고발했더니 검찰이 사실상 쌩까거나 정경심 교수 수사팀한테 배당하는 방식으로 서로 그 관계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아주 유사한 거예요. 박연차와 노무현 대통령 관계가 조국 장관 내하고 최성희 관계랑 굉장히 유사해요. 말 한마디에 수사가 시작돼서 그냥 개털듯이 털면 뭐가 안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긴 나오겠죠. 티끌만한 거. 근데 검사가 또 그런 조사받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전 국민한테 해도 똑같은 반응이 나올 거예요. 네. 원래 오래된 수법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쓴다는 거는요.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방법이니까 계속 쓰는 거죠. 그리고 언론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어 주잖아. 아무도 그런 이 희한하게 역사를 뛰어넘는 그 유사점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해 주지 않아요. 새날에서나 지적하고 있지. 그 한상률 이야기할 때 현행 법상 세무조사 권한은 국세청 본청이 아닌 지방청에 있고 국세청장은 일체 개입할 수 없고 중간 보고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한상률이 직접 개입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발탁한 새끼가 노무현 대통령을 패는데 결정적으로 동원되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정말 잔인하게 그때도 삼계탕집까지 털어가면서 세무조사를 다 했죠. 이런 부분에서 노 대통령이 괴로워할 거 알고 한 겁니다. 약한 권위. 원하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인규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중수부장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언론 플레이, 논두렁시계 이런 거는 국정원이 주도했다. 그렇게 미루긴 했죠. 이거는 논란거리가 있긴 있어요. 국정원이 주도했느냐? 그 당시 검찰이 주도했느냐? 근데 국정원이 주도했다는 게 조금 더 맞는 말인 건 그거잖아요. 뭐 심리학자까지 동원돼가지고 논두렁을 시계다 버렸다 이렇게 선동하는 그게 표창장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동양대 표창장하고. 맞습니다. 국민들한테 뇌리 겁나게 심하게 박히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로 비싼 시계를 받았어? 근데 그게 들킬까봐 논두렁에 버려버렸어? 세상에 조국이라고 하는 정말 양심적으로 보이는 학자 출신의 민정수석의 부인이 자기 딸을 부산대 의전을 보내려고 동양대 표창장을 직접 위조했대. 아주 유사한 구조에 놓여 있는. 네, 그 논두렁 시계의 전말을 사실 그 유시민 장관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야기를 했던 그 전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사실은 논두렁이 나온 게 아니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박연차가 형 노건평한테 피아제 그 시계를 전달을 합니다. 근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박연차도. 이걸 보내면 노무현 대통령이 화를 낼 걸 아니까 노건평 씨가 이걸 받고 퇴임할 때까지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그리고 퇴임 후에 봉하마을에 내려오셨을 때 노건평 씨 부인이 권양숙 여사한테 시계를 전달을 해요. 근데 권양숙 여사도 이걸 보고 말을 못하고 대통령한테 말을 못하고 숨겨둔 거죠. 감춰뒀는데 이제 봉화 사저를 압수수색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재산 목록을 미리 작성을 하자. 노 대통령이랑 그래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시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계를 보고 대통령이 완전히 대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망치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시계를 다 부숴버리고 폐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이미 없어진 시계에 대해서 논두렁에 버렸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유사하게 논두렁 시계랑 표창장이랑 동시에 등장하는 언론사가 하나 있죠. SBS요. 시방 SBS요. 네. 스브스. 그러니까 그거 말고 뒤 거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니까 SBS 이걸 보도한 기자가 이승재예요. 이승재. 요거 논두렁 시계. 이 이승재. 그 보도. 이 보도요. 이게 SBS예요. 이자가 지금 TV조선에 가 있죠. 네. 이 앵커가. 근데 그 이승재가 실제로 박근혜 등과 SNS상에서 친했던 것도 나오잖아요. 봐봐요.
박근혜가 그 당시에 대표할 때입니다. 대통령 하기 전에 무더위 속에 건강하신지요? 휴가철이 되니 마음이 많이 설레시겠어요? 그동안의 피로 싹 푸시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길 건강히 다녀오세요라고 이승재한테 직접 아니 트위터. 그러니까 그냥 트위터로 트위터에 이렇게 올린 거죠. 예. 이승재가 대표님은 휴가 어디로 가시는지요? 혹시 국내에 좋은 데 있으시면 한 곳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짓거리 하고 있던 거고. 이승재는 사실 조윤선하고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냥 팬이었던 새끼예요. 저 보수의 조윤선이나 박근혜 등과 어떤 기자 새끼가 S에 그것도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습니까? 여름휴가는 동부구치소 괜찮습니다. 시원하고. 그리고 살펴보더라. 조윤선한테 트윗한 것도. 그러니까 이건 사실 공개될 거를 알고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선배 활동하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왕성하셔서 대단 이렇게 귤을 그렇게 먹는데. 거의 반말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실제로도 친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돌아가셨는데요. 가끔씩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노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도 논란 중일 겁니다. 정말 울적한 이야기인데 난 그래서 늘 조국 장관을 걱정하고 있는 측면도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순교자의 통치는 그의 죽음으로 시작하고 독재자의 통치는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말이 있어요. 어쩌면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은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진보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남을 수 있었던 거고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까지 또 시계를 받았니 안 받았니 시계가 피아제니 롤렉스니 이 이야기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박원순 전 시장님께서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당신이 살아계시면 그 논란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자기의 이름이 진보의 세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좀 많이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합니다. 예. 지금 이게 지금 뭐 소위 말하면 640만 달러 수수권 해가지고 박사모가 노무현 대통령 일과 남아있는 유족분들을 고발하고 자유한국당 주광덕도 막 고발하고 이런 짓거리 했거든요.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어요. 내용상 들어가 보면 640만 달러 수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돌아가신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상 내가 아무리 항변해 봐야 그게 빌렸던 뭐 어쨌든 간에 자기 형이든 뭐든 돈을 받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절대 못 이긴다. 내가 죽음으로써 이 상황을 끝내야 되겠다. 내 주위의 괴로운 상황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유추를 해보는 거고요. 살아 계셨다면 지금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왔을 법한 이야기고, 그 당시에 박연차 회장을 변호하던 사람이 박영수예요. 많이 들어봤죠? 박영수 특검. 박근혜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의 특검이고요. 그때 수사했던 검사들 뭐 아까 말한 이인규도 있지만 홍만표, 다음에 우병우. 홍만표는 나중에 부정부패로 구속돼가지고 징역살이했고 우병우도 지금 들락날락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니까 우병우의 뒷이야기를 하나만 더 얹자면 그 수사팀 중에 유일하게 우병우만 검사장을 못 대고 검찰을 나와요. 그렇죠. 그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유추하건대 노 대통령을 수사했던 직계 그 라인에서 검사장 승진을 시키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우병우를 일부러 배제했다는 그러니까 가장 최선 전선에서 나쁜 짓거리 하면 결국은 그쪽으로부터 팽당한다는 교훈을 준. 그러니까 그 우병우 장모가 빡쳐가지고 최순실하고 줄대서 우병우를 청와대로 넣었다는 게 정석이잖아. 학계의 정설. 그리고 이인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미국으로 튀었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들어와 있더라고요. 평창동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인규 얼마나 비겁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하는 사건이야. 어찌 됐건 간에. 근데 그거를 국정원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비겁해요. 정호영이랑 뭐가 틀려요. 자기가 결국 책임이 있으면서 이건 노태우가 그랬지 나는 모른다라고 하는 정호영이나 이거 국정원 책임이야. 그러면 그때 당시 뭐였어? 국정원이 그거 하고 있는데.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잘못된 거 지적해 줄 수 있었어야지. 그 정도는 돼야 대한민국 검사지. 세상 웃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뇌물과 받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가끔씩 그 이야기하고 있는 홍준표가 원내대표 할 때 국회 특수활동비 1억 원 가져가서 마누라 준 것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이 문제가 아니고 수사도 안 했어요. 아니
그렇게 정치했을 법한 놈들이잖아요. 기업들로부터 후원금 받아서 물론 대가성이 없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똑같이 일을 했던 자들이 정경심 교수, 조민 씨 뭐 봉사활동 이런 게 같은 개념이잖아요. 했을 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은 뇌물 받았다고 해. 근데 뇌물 받아서 대가성 증거는 없어. 그냥 순수하게 후원했을 수도 있는 것까지 돈을 640만 달러를 받아서 뇌물 받아서 그것을 못 이기고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패턴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이라고 하는 대량 살상무기요. 사람을 지켜야 될 검찰이 대량 살상무기라고 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장착한 채 그 누구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논두렁식이나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같은 경우는 인격 살인에 가깝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막 추잡해 보이고 막 말도 안 되는 걸로 그 인격 살인한 뒤에 방어권이 없는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두들겨패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12년 전에 노무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게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요. 최소한 문 대통령 임기 끝날 때 뭔가 그림 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면 좋겠어.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을 그 한 있잖아요. 바위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그 느낌이 어떤 거겠습니까? 근데 12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 검찰로부터 그 살인 흉기 수사권을 뺏었다라는 건 역사에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정경심 교수 건도 마찬가지예요. 검찰한테 수사권이 없었다면 이렇게 재판 못해요. 오히려 경찰이 수사해 온 거를 또는 다른 주체가 수사해 온 거를 기소를 하려고 할 때 이거 증거가 되냐라고 기각했을 거예요. 이게 너무 흘러가는 기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거 데자뷰처럼 보이는 게 지금 뭐 조국을 버려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노 대통령 말기의 분위기랑 비슷한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곽상도한테 조화를 보냈던 게 너무 소름 끼치게 문 대통령의 성정을 보여준 것 같았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저 난리를 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싸우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이명박 청와대와 검찰이 어떻게 짬짬이를 했는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 끝까지 인내했다는 게 저는 이번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하나까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검찰은 범인이라면 언론은 흉기 그 자체예요. 흉기의 날도 꺾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자, 오늘 방송은 좀 늦어지네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빡쳐가지고. 자, 대통령님 이 12주기 여러분들 기억 꼭 하시고요. 기억하는 것만이 기억이 아니고요. 그가 남긴 뜻은 무엇이고, 정치인들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유지를 받들겠다고 하는데 그 유지가 뭔지 난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거 알고나 그렇게 말하는 건지. 저는 문 대통령 임기 안에 검찰은 정말 착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자신들이 수사한 걸 입증해야 되는 이런 미친 짓을 언제까지 반복하게 내버려 둘 겁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 한을 모르니까 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우리 지지자들만 또 못한 것들 정말. 물러가겠습니다.